안녕하세요. 한국아미 박길입니다. 리더님 잘 들리시나요? 네. 지난 1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강영양 아카데미 벌써 3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정 팀장님 대신에 제가 사회를 보는 상황에 살짝 놀라신 리더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26년 1월부터 교육부에서 김현정 팀장님과 함께 건강영양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더님들의 많은 성원과 건설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작 전에 세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 드릴 텐데요. 자, 여기 지금 공지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예, 10시 정각부터 곧 지금부터 채팅창이 비활성화되면서 그리고 나서 Q&A 세션에서 다시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의 중에는 반응하기 버튼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네,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하트를 뿅뿅뿅 누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하트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자칫 강의 컨텐츠를 가릴 수 있어서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Q&A 시간이나 설문조사에서 마음껏 하트를 보내주시면 그 마음 하승민 대표님께 잘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과정을 수료하신 리더님들께만 드리는 혜택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4주 과정 중에 3주 이상 출석해 주신 분들께는 마이 웰리스 랩 분석권 3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출석 체크를 하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매 강의일 오전에 2번 강의 알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번 받으셨을 텐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받아보신 카카오톡 내용 맨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문 출석 체크라고 표기된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를 클릭하시면 건강영양 아카데미에 대한 의견 청취 설문이 나옵니다. 이 설문을 완료해 주시면 강의 출석 체크가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시에 끝낼 수 있도록 빠르게 우리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리더님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건강영양 아카데미 하승민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일주일 만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네. 음, 이 추위에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춥다고 하니까요. 네. 마지막 추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최적의 영양 밸런스 전략. 그래서 이제 두뇌 건강, 현대인들은 또 이 두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또 치매가 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네. 가장 걱정이 되는 질병이기도 하죠. 네, 두뇌 건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눈 건강, 또 이제 면역 중요하죠. 네, 면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됐지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제 또 그 질문하신 내용들 제가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축성 위험에 좋은 영양소가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위축성 위험에는 비타민 B군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보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또 특히 중요한데 부족할 때 빈혈, 피로, 손발저림,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약과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기량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연 같은 영양에도 위 점막 재생이 필요하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위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세균의 억제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공복에 복용하시면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식후에 복용하시길 권장하고, 이제 갑상선 약을 드실 경우에는 최소한 4시간 간격 정도 간격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도 이제 위 점막을 보호하고 또 철분이나 비타민 B12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헬리코박터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도 도움이 될 텐데요.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은 네, 위 자극이 될 수 있고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1회 분량당 250에서 500mg 정도면 그 이상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 비타민 C 제품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식후 복용 권장하시면 좀 더 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고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 위험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위장 환경 개선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억제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U라고 하는데요.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이라고 불려지는 영양소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양배추라든가 이런 채소는 위 건강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양배추와 그리고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이런 채소들, 시금치, 파슬리 이런 네, 식물에는 이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이 함유되어 있고요. 네, 위염 억제하거나 위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식품들을 통해서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지혈증이고 지방간이 있으신데 오메가3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메가3도 지방이기 때문에 이제 간혹 가다가 지방간에서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제 간세포 안에 효소치가 간세포 안에 효소가 있는데 간세포가 파괴되면 그 효소가 이제 혈중으로 이제 유출이 되니까 간 수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서 간 수치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간세포가 이제 파괴됐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 낮출 수 있는데 이제 고지혈증 있는 경우에 이제 고지혈증에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것도 고지혈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고지혈증이라고 하거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고지혈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LDL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 지방산에 이제 EPA, DHA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EPA 단일 제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이 경계선이면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 미네랄은 다 공통적으로 이 혈당을 개선하는 도움이 됩니다. 당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미네랄 중에서는 크롬은 우리가 당 내성인자라고 하죠. 당 내성인자의 그 원료가 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크롬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 대사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연, 마그네슘, 그다음에 비타민 다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식이섬유가 이제 혈당이 흡수되는 것을 당분이 이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또 바나바잎 추출물, 네, 코로솔산이죠. 코로솔산도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이렇게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서 네, 우리가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잎 추출물 코로솔산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파세올라민과 거의 유사한 그런 메커니즘 가지고 있죠. 당분을 생성하지 않아서 흡수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형 간염 보균자이신데 뉴트라이트 식품을 섭취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섭취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용량의 지용성 영양 성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고농도의 지용성 비타민, 고농도의 비타민 A나 E, 또 고농도의 오메가3, 고농도의 철분제, 혹은 허브 한방제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하게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에 고농도의 이런 지용성 영양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네, 섭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층인데 살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 세 가지만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좀 질문이 갑상선 기능 저하 살이 좀 쪄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층인데 살이 많이 빠진 상태는 약간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에는 특별히 이제 그 제한해야 될 영양소는 없고요. 우리 영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는 항진이나 지난 시간에 80% 비율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상 항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셀레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형으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이 활성형으로 전환된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에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아연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을 골고루 잘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진증의 경우에는 좀 피해야 할 영양소가 좀 있습니다. 요오드라든가 고용량의 아연이나 셀레늄 등 같은 고용량의 이제 미네랄 제제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자극성 허브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성과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썰 흡수를 방해하진 않나요? 따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 대사 경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환경에서 흡수가 되고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환경에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흡수를 방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따로따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네랄의 경우에는 이제 상호 흡수를 방해할 기랑 때문에 철분이 많이 있으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거나 반대로 칼슘, 마그네슘이 많을 경우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과량의 한쪽의 미네랄이 아주 과량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건강기능식 형태로 섭취하는 그런 미네랄 정도 양이라면 이제 그렇게 상호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더블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블 X 안에 철분, 칼슘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만약에 조금 이제 민감하시거나 좀 신경이 쓰이신다면 뭐 철분 제품이나 칼슘 제품은 좀 따로 한 2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력 개선에 필요한 그러한 영양 성분들, 그다음 눈 건강, 또 면역 건강, 또 면역의 이제 한 부분으로서 코 과민 반응, 그리고 피부 과민 피부 상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인지 기능, 기억력에 대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네, 뇌의 인지 기능 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평균 40에서 45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스트레스, 알코올, 뭐 수면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잖아요. 치매는 원인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뇌세포의 외부에 이제 변성된 단백질이 이제 응집을 해가지고 생기는 것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변성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뇌세포 밖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축적이 되면은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경도 인지 장애를 거쳐서 치매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뇌 인지기능 기억력 감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EPA, DHA 함유 유지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그리고 뇌세포 외부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고요. 뇌세포 내부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돼요. 네, 타우 단백질, 뇌세포 내부의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인데 이 타우 단백질이 자리에 이탈해서 이제 신경섬유 덩어리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이제 단백질이 변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타우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서 뇌세포의 어떤 정보 전달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의 인지 기능 저하는 뇌세포 외부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그리고 뇌세포 내부에서 타우 단백질의 축적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MCI가 이제 마일드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해서 경도 인지 장애에 해당되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를 거친 다음에 치매의 진단을 받게 돼요. 네. 경도 인지 장애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보통 이제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은 치매 발생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우 단백질 그 다음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뇌 구조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 저하 떨어지면서 이제 경도 인지 장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한 15년에서 20년, 최대 20년 전부터 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만약에 다음 달에 어떻게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한 20년 전부터 이제 치매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치매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경도 인지장애가 나타났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인지 기능, 두뇌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 두뇌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치매 원인 물질은 아까 이제 타우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말씀드렸는데 이 당분도 이 치매 원인 물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조가 되고 있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종 당화산물이라 그래가지고 당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혈당 이외에도 이 당이 이제 고온 가열한 단백질과 결합하거나 지방과 결합하면은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체내에 생성됩니다. 당독소라고 합니다. 당독소. 이 당독소가 염증, 산화, 또 혈관 손상을 유발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두뇌 건강에 있어서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폐, 신장, 간, 모든 질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당독소가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종 당화상물 당독소는 우리 세포에 침투를 하게 되거든요. 세포에 침투하면 세포가 괴사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침투하는 세포가 심장 근육세포, 뇌신경세포, 간세포, 그러니까 심장 근육세포에 파괴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겠죠. 네, 심혈관 질환의 가능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뇌신경세포가 파괴되고, 그러면 신경퇴행성 질환,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간세포가 파괴되면 간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 대사, 해독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에 그런 심각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당이 이제 그 치매의 원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가 발생하고 최종 당화산물이 증가하면서 이제 네, 그 치매 원인이 된다. 당뇨 환자 중 20%가량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치매를 제3형 당뇨로 불러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뇨 비만 치료제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치매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 중입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뇨 비만을 치료하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대인들의 당뇨 비만이 치매의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혈당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이는 의외의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혈당을 높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은 아침 공복 시에요. 공복 시에 공복 시간이 계속 오래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아침 식사에는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단백질, 식이섬유가 포함된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죠. 단백질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식이섬유와 함께 혈당을 정상 수치 범위 내에서 유지합니다. 이 정상 수치 범위가 깨지면 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날 수 있고 제2형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백질 위주,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그런 식사를 제 시간에 하시는 것이 네, 혈당을 잘 정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인슐린 분비도 감소시키고 또 지방 축적도 낮추고 또 이제 이 아까 보셨던 그런 최종 당화산물도 줄이고 그러면 네, 우리 체내에서 네, 그런 치매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혈당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 우리 하체 근육은 전체 근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만 내 근육이 이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빨리빨리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두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작용 없이 근육 자체적으로 당분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결국 네, 근감소증도 예방할 수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이 가장 좋은 네, 치매 예방 방법이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되겠죠. 스트레스.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또 이 스트레스를 작동하게 하는 그런 HPA 호르몬 축 말씀드렸었죠. 과활성화되면은 네, 이 뇌에서 이러한 그 치매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뇌에 코티졸의 과도한 증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네, 우리 그 인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 과도하게 이제 이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뇌의 해마를 수축시킨다는 그런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뇌에 이제 부산물, 찌꺼기도 많이 누적이 되면서 뇌 손상을 유발시키게 되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뇌를 많이 사용하면 또 네,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두뇌 노폐물이 글루타메이트인데요. 네, 글루타메이트는 중추신경계 핵심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두뇌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무리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다거나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두뇌를 사용했을 정도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글루타메이트가 축적이 되고요. 이 글루타메이트가 독성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뇌세포에 손상을 입히게 되는데 이제 이 글루타메이트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성분이냐면 L테아닌 성분이에요. L테아닌. L테아닌 우리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그 성분이 바로 L테아닌이죠. 그래서 L테아닌을 보충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뇌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네,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테아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 파동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력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알파 파동, 알파 웨이브를 발생시키는데 이제 이 L테아닌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파 웨이브. 알파 웨이브는 어떻게 보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게 이게 뭐 약간 모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서로 이제 상호 상반되는 그러한 결과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들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L테아닌은 심리적 안정과 인지 기능 향상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 감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네, 이러한 역할들은 바로 알파 웨이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알파 웨이브가 활성화된 두뇌의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L테아닌이 이제 그 두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 글루타메이트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두뇌의 편안한 상태, 그다음에 집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두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 지난 시간에 제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같은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당독소, 네, 최종 당화산물 역시 네, 만성염증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계속 이제 장기간 이제 염증 상태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전체 신체의 모든 기관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근데 두뇌 같은 경우에도 네, 염증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자가 면역 반응도 유발시키고 또 우울증, 자폐,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다발성 경화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성 염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오메가3 지방산과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B군입니다. 네 가지 염증을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 네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식물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B군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염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염하면 다 염증이에요. 그 염증을 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 있어요? 네. 관절염도 염증이죠. 간염도 염증이죠. 비염도 염증이죠. 하여튼 염이 붙으면 다 염증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건강 관리 하시는데 좀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뇌 건강에는 운동이 가장 최고입니다. 운동. 네. 운동을 하면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면 치매 발생률이 20% 이상 떨어집니다. 두뇌를 많이 써야 돼요. 네. 운동을 많이 해야지 두뇌가 네,
발달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비만이 되잖아요. 근데 복부 비만 남성 치매 위험은 15% 증가하고 더 높고 복부 비만 여성의 치매 위험은 23% 증가합니다. 그리고 네, 경도 인지 장애 다음에 그 다음에 치매로 이제 악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운동을 하시던 분이 경도 인지 장애 진단받고 치매로 진단받으시는 악화되는 비율은 4.8%인데 경도 인지 장애 진단받은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6.3%로 치매로 진단이 돼요. 치매로 악화가 돼요. 근데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받고 운동을 중단하면요. 치매로 악화되는 비율이 7.7% 늘어나요. 운동을 처음부터 안 했다 그러면 8.7%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줄이면 줄일수록 경도 인지장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치매로 가는 비율이 악화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아주 중요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점.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 알고 계시는 두뇌 건강 관리 방법들 그런 것도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두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뇌는 운동을 원합니다. 뇌 발달 촉진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제 BDNF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건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입니다. BDNF는 신경 회복, 뇌신경 회복을 향상시키는 단백질인데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세포의 성장을 증가시킵니다. 학습이나 기억력 또 기분을 향상시키는데 이 BDNF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고 충분한 수면. BDNF가 떨어지면 두뇌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BDNF가 떨어지는 그 원인은 지방과 설탕의 과잉 섭취, 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또 두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BDNF라는 단백질은 신경 가소성을 유도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뭐냐면 뇌신경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좋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겠죠. 이 BDNF가 증가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뇌신경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과 학습 능력에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두뇌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점점점 더 발달하면 좋잖아요. 네, 우리 자녀분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기억력과 집중력,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단 2분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만으로도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집중력, 언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2분만 운동해도 이 두뇌 기능의 향상이 2시간 동안 지속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의 연구를 보면 네, 운동과 장기 기억과의 관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에서 음, 운동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기억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노출 전 운동, 노출 후 운동,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출 전 운동은 뭐냐면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억력 테스트를 위한 어떤 그 자료를 보았을 때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 먼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면 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약간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먼저 하고 학습을 하면 그 학습 효과나 기억력이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네이퍼빌의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 실험인데요. 이 학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1교시, 2교시 수업 전에 영교시 이제 체육 수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운동을 먼저 하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한 학기 만에 읽기와 문장 이해력, 그다음 대수학, 그러니까 대수기하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체육 시간을 영교시에 배치했더니 학습 능력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해서 네이퍼빌의 혁명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연구인데 이 연구 결과 발표된 이후에 영교시 수업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운동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장도 아주 중요한 그런 관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과 뇌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를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장뇌축. 장은 신체의 모든 기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신체 기관이 모두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이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 장도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에 나쁜 균이 많으면 두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보면 네, 단쇄 지방산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 단쇄 지방산 생성균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염증, 장벽보 기능이 감소했고요. 반대로 이제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는 균들 이런 균들이 또 많아지고 예,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해서 혈관 뇌 장벽 그 뇌는 아주 중요한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뇌혈관에는 독성 물질이 침투하지 못한 장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벽들이 약화가 되면서 이 독성 물질이 뇌로 침투하고 염증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를 축적시키고 하면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유발시키는 균들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 장에 나쁜 균이 많으면 네, 이러한 두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를 악화시키고 치매를 악화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실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요법 등 미생물 기반 치료 전략이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네, 강력하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임상적 근거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바로 대표적으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네, 항염증, 항산화 기능, 그다음에 신경 보호, 신경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성 가지고 있죠. 신경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 퇴행성 질환도 역시 방어합니다. 그래서 NRF2를 또 활성화하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도 하죠. NRF2 활성화, 항산화 작용. 그래서 모든 식물 영양소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 NRF2라는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트라이트의 모든 식물 영양소가 다 NRF2의 활성화.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항산화 기능이 활성화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서의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두뇌를 네,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뇌 건강에선 잠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수면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역, 그다음에 뭐 심혈관 질환, 두뇌 건강, 뭐 어떤 감정의 그런 변화, 비만, 당뇨 이런 대사증후군 모든 걸 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뇌 건강을 위해서 수면을 또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쥐의 동물 실험을 보면은 알츠하이머 쥐에게 네, 수면을 인위적으로 늘렸을 때,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8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수면을 취하면 이렇게 뇌의 그 노폐물을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뇌에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은 수면을 취했을 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면 노폐물을 잘 제거할 수 있고 수면이 부족하면 네, 노폐물이 계속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뇌기능 저하나 치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 두뇌 건강을 위해서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면을 잘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미강주성 추출물, 감태 추출물 네, 이러한 그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에 또 도움을 받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뇌 인지 기능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눈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영양소입니다. 네,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뉴트라이트에서 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뉴트라이트 건강연구소, 그다음 벤더빌트 대학교 미국, 그다음 이스트차이나 대학교 공동연구 2020년의 연구인데요. 눈에 피로도가 있는 성인에게 루테인, 지아잔틴 혼합 추출물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눈 쓰라림, 시야가 흐려짐, 건조증, 이물감, 눈물 부족 등의 피로 증상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 눈물 분비 개선 및 눈물막 지속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제안하는 바는 피로, 방구 건조, 황방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이런 효과적인 영양 전략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식물 농축물 또 이러한 그 원료들의 어떤 기능성을 확인한 그런 연구 결과를 할 수 있고요. 오메가3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죠. DHA.
그래서 눈물 지속 시간 개선, 오메가3를 1개월 600mg, 하루 600mg 이상 섭취했을 때 눈물 분비량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증상도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네, 식물 영양소. 네, 이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백내장 발생할 수 있는데요. 레스베라트롤, 루테인, 지아잔신, 안토시아닌 같은 식물 영양소가 도움이 되고요. 비만, 흡연, 산화 스트레스, 염증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황반 변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루테인, 지아잔틴, 녹차, 베리 등의 항산화, 항염, 또 식물 영양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내장도 안토시아닌, 은행잎 추출물,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EGCG 등과 같은 식물 영양소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퇴행성 안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을 우리가 퇴행성 안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면 이게 이러한 그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식물 영양소가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은 예전에는 뭐 50대, 60대 되어야만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3, 40대에도 발생합니다. 네, 눈을 많이 사용하고 혹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을 위한 영양 관리, 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한 뭐 아레즈 연구인데요. 아레즈 연구가 바로 이제 이 나이와 관련된 눈 질환 연구입니다. 퇴행성 안질환에 관련된 연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연구로부터 도출된 눈 건강 관련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레즈 1도 있었고 2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것이 1에서 2로 바뀌어서 아레즈 2 유형 시기, 이러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기 건성 황반변성이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시력 저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치료요법으로 어,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구리의 섭취를 네,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망막 변성 협회에서도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7가지 음식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여기 색이 진한 야채, 식물 영양소죠 다. 색이 진한 과일, 식물 영양소가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등푸른 생선, 네, 오메가3 지방산, 네, 이러한 영양소들을, 또 이러한 식품들을 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섭취할 것을 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 건강 관리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면역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면역은 생체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에 대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그러한 기능을 면역 기능이라고 하죠. 근데 이 면역은 또 선천면역, 후천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을 선천면역, 자연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면역을 후천면역, 획득면역으로 구분하는데, 선천면역은 우리 이제 피부나 이 소화기관, 뭐 호흡기관 이런 데는 점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점막을 우리 몸 안에 피부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몸 안에 피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몸의 외곽을 구성하는 조직들인데, 이러한 우리 몸의 최외곽을 구성하는 조직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물질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리적 장벽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물리적으로 막아준다는 의미예요. 피부나 점막은 물리적 장벽이다. 그래서 이제 우린 태어날 때부터 물리적 장벽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에 해당되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임파선, 편도선, 비장, 흉선 등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이죠. 각종 면역 조직들,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면역 조직도 선천 면역에 해당되는 거고, 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면역 세포들, 또 면역 역할을 하는 보체 단백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도 선천 면역에 해당됩니다. 후천 면역은 이제 뭐 항원, 어떤 우리 몸의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하게 되는데, 생후에 그러한 물질을 항원이라고 하죠. 네, 항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러한 물질을 바로 항체라고 합니다. 이 항체 면역을 우리가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후천 면역, 선천 면역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감기, 독감 예방 주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후천 면역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독감 예방 주사는 독감 바이러스를 아주 적은 양을 우리 몸에 투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 거기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생성된 항체가 가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방 주사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후천 면역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한 치료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네. 근데 후천 면역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그냥 기억은 안 하시더라도 듣고 넘어가셔야지 다음에 중요한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항체를 생성하는 것은 이제 항체 매개 면역,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포성 면역은 뭐냐면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를 생성하지 않고 우리 세포가 바로 그냥 독성을 유발시켜가지고 항원을 제거하는 면역 체계도 있어요. 그거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포 매개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있다. 그 세포성 면역은 TH1, T 헬퍼 원세포가 관여하기 때문에 TH1 면역이라 하기도 하고 체액성 면역은 TH2, T 헬퍼 2 면역세포가 관여해서 TH2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면역이요 강하다, 뭐 약하다 이런 의미는 어떤 면역이 강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역 균형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천 면역 앞서 설명드렸던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균형. 네, 물론 선천 면역, 후천 면역이 다 강하고 건강하면 좋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다 건강하면 좋은데 이게 균형이 깨지면요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면역력 자체가 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균형이 깨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 우리 면역 세포가 너무 어떤 게 너무 강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그냥 다른 세포들을 막 죽이고 다녀. 그러면 자가 면역 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두 번째, 그럼 반대로 TH2 체액성 면역, 항체 면역이죠. 항체 면역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상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항원을 없애야 되는데 항원은 없애지 않고 항원이 없어도 그냥 우리 세포를 정상 세포를 막 또 죽이고 다녀요. 그러면 이게 TH2 과잉이 생겨가지고 면역 과민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균형이 깨지면 TH1이 강하면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또 뭐 있어요? 제1형 당뇨 이런 거 다 다발성 경화증 이게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다음에 TH2 항체 항체 면역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면역 과민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러지라는 거, 아토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80% 비율로 이상 항체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레이브스씨병, 하시모토병 이런 것들이 다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증이거든요. 역시 이런 면역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영양소,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요. 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특정 면역을 강화시키는 영양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면역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영양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면역 균형이 면역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영양소는 어떤 특정 면역 체계만 강화시키게 되면 면역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는 그런 영양소가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영양소들입니다.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을 잘 균형을 맞추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상피장벽, 아까 처음에 제가 물리적 장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한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 콜라겐이 이제 단백질인데 우리 그 피부나 점막은 이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유해산소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거죠. 뭐 이러한 그 물리적 장벽, 상피 조직을 보호하는 유해산소로 보호하는 그런 항산화 영양소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나요? 네, 베타카로틴 기억나시죠? 네, 베타카로틴 네, 항산화 영양소 할 때 다룬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필요하고 그다음에 식세포, 호중구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비타민 C의 역할이고 또 항체 면역과 관련된 비세포와 T세포의 그런 분화 및 증식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염증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중요한 면역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아주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종류가 아주 많아요. 단핵구, 뭐 호중구, 호영구, B세포, T세포 이게 다 면역 세포들이거든요. 근데 면역 세포가 줄기세포에서 분화가 되는데요. 이 줄기세포에서
각각의 면역세포로 분할될 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지금 나와 있죠. 어떤 영양소들입니까? 아연이 보이고 있고 비타민 C가 보이죠. 네, 아연과 비타민 C가 면역세포의 분화와 증식에 꼭 필요하다. 중요한 면역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연. 네. 아연과 면역 조절에 대한 영양소를 보면요. 아연이 왜 중요한 영양소, 면역에 관련된 중요한 영양소이고, 또 모든 면역과 관련된 제품에는 아연이 항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아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논문에서는 이제 면역과 노화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논문인데, 여기서 지금 아연이 어, 억제하는 것이 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물질을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인터페론 알파, 또 우리 그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토카인들,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감마를 또 증가시키죠, 아연이. 그리고 아연은 지금 흰색 화살표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색 화살표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뭐가 감소하고 있냐면 TH1이 감소하고 TH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역이 TH1, TH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이가 들면 선천 면역이 약화되고요. 후천 면역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선천 면역,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면역이 나이가 들면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렇게 많이 약화되지가 않으면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아연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연은 면역 조절, 면역 균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면역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이라고 하죠. 아연을 면역 미네랄이라고 하면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장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선천 면역 강화, 또 후천 면역 강화 같이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면역 균형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체내에서 비타민 D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그 물질이 바로 LL-37이라는 물질인데 비타민 D에서 이 물질이 항균활성 펩타이드의 일종인데 이러한 물질이 활성화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줄기세포가 면역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촉진시키고 또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면역 조절 역할, 상처 회복, 또 혈관 신생을 촉진시키고 항균작용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중요한 면역 영양소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서는 면역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네, 프로바이오틱스잖아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알러지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임상적 효과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생물학적 작용.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으면 나쁜 균이나 나쁜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관 내에 나쁜 균이나 나쁜 바이러스가 없으면 그만큼 네, 우리가 우리 몸을 어, 그 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니까 네,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내에 혹은 우리 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존재하면 상피 조직을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점막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장내의 점막을 강화시키면 네, 이러한 물질들이 나쁜 물질들이 그 점막을 통해서 침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역시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고 그다음에 면역학적 작용으로서 그런 면역 균형을 잘 조절하는데도 이 프로바이오틱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에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그런 면역 기관이 있습니다.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면역 기관, 파이어스패치라고 하는데 가장 큰 면역 기관이에요. 그래서 장을 우리가 면역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에 그 파이어판이라는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80% 정도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비장,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아주 중요한 면역 기관이라 하는 것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많으면 그만큼 면역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점, 예, 이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면역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성분을 알고 있는데 에키네시아의 이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우리 면역 세포 중에 NK 세포라고 있거든요. 내추럴 킬러. 내추럴 킬러는 네,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오염 물질,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NK세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 체내에서 악성 신생물이 생기자 암세포, 그 돌연변이가 생기잖아요. 이 돌연변이 없애는 것이 내추럴 킬러의 역할입니다. NK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 그 다음에 또그 면역 물질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면역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이토카인이 증가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K세포의 활성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다음에 면역에 꼭 필요한 그런 사이토카인들도 큰 폭의 증가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죠. 에키네시아에 들어있는 치코르산 이런 그 기능성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이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에키네시아의 그런 보충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과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고요. 그다음에 무작위 대저 임상 시험을 분석하는 그런 메타 분석에서는 총 6개 연구, 2,458명의 참가자가 포함된 그런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재발성 호흡기 감염 위험이 35% 감소했고요. 합병증 발생률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혈관 건강도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혈관 건강이 무슨 면역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 혈관성 질환이 나이가 들면 증가하잖아요. 근데 면역 세포들이 다 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튼튼하고 혈행이 원활해야만 면역 세포가 이동이 잘 되고 면역 기능이 골고루 이제 우리 몸에 다 전체적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을 면역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 혈관이 안 좋으면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도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들도 발표가 되어 있고요. 이 HDL 콜레스테롤은 여러 가지 20여 종 넘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기능, 항염증, 항응고, 혈소판 응집 억제 기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면역과 관련된 염증 반응, 또 대식세포의 항원 제시 기능을 조율할 수도 있고, B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혈관을 앞서 이제 혈관이 면역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하는 이유는 혈관을 막을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 청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HDL이 면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면역력 향상의 조건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영양소, 앞서서 쭉 살펴봤던 그런 영양소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운동도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을 잘 자는 것, 햇빛을 쬐는 것이 면역에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향상된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면역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햇볕에 노출되면 비타민 D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비타민 D는 중요한 면역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조건을 잘 기억하시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시면은 면역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 정리해 보면 모든 비타민과 모든 미네랄 꼭 필요합니다. 식물 영양소, 프로바이오틱스, 또 항산화 영양소, 단백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영양소들이 바로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과 동시에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의 균형과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면역에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그 근육과 또 면역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고 근육이 감소하면 이 NK 세포 활성도, 그다음에 각종 면역 세포,
들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고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으면 면역세포의 기능도 떨어진다. 면역력도 떨어진다. 그 근육이 정말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이 모든 그런 분야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 면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 과민 반응과 관련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알레르기 생성, 비염 증상. 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다양하죠. 뭐 꽃가루, 진드기, 외환동물의 털, 곰팡이, 뭐 다양한 원인이 있고요. 또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으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영양 성분 제품이 있죠. 바로 피카오프레토. 피카오프레토라는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비덴스 필로사가 정식 학명이고요. 비덴스 필로사의 면역 조절 기능이라는 논문을 보면은 이 식물의 추출물이 항염증, 염증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 진통 효과, 그다음에 항균 작용을 통한 면역 조절, 면역 과민 반응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알러지가 이제 바로 면역 과민 반응 대표적인 그런 증상이죠. 그다음에 이 논문은 뉴트라이트의 피카오프레토 함유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식물 농축물, 식물 혼합물이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네, 뉴트라이트에서 제공한 그러한 식물 혼합물에 관련된 연구예요. 이 연구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식물 혼합물, 특허받은 식물 혼합물을 투여했을 때에 이제 코의 증상, 코 과민 반응 증상 점수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항히스타민제, 알러지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약물 항히스타민제인 로라타딘보다 더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확실한 그런 어떤 기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사용된 그런 식물이 바로 이 피카오프레토 식물 혼합물과 또 이제 계피와 그다음에 아세로라체리 추출물이거든요. 네, 계피 추출물도 같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피 추출물의 알러지 유발 면역 반응의 억제 효과라는 논문을 보면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억제하고 또 항염 효과, 알러지 염증 치료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염증 촉진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방출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알러지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를 억제했다는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식물 혼합물, 특허받은 식물 혼합물의 어떤 기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과민 반응,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GLA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네, GLA 기능성이 이제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이 GLA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세포 생리활성 물질 프로스타글란딘 2가 많으면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악화될 수 있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 2를 줄이고 프로스타글란딘 1을 많이 생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GLA가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기능성 인정받게 된 그런 결과이죠. 그래서 이 달맞이꽃 오일이 바로 이제 GLA가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성분인데요. 이 달맞이꽃 오일을 섭취하거나 투여했을 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어떤 그 아토피 피부염의 그 증상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평가 도구 척도가 바로 스코레드인데, 이 스코레드 점수가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한 면역 과민 반응을 이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아토피성 피부염의 보조적 치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과민 피부 상태 개선까지 GLA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가 바로 DHA, 은행잎출물, 레시틴, L테아닌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뒤에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네, L테아닌, 미강 주정 추출물, 감퇴 추출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루테인 지아잔틴, 안토시아닌, 비타민 C, E, 아연, 구리,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서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은 그 수면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반대로 수면 부족은 운동 수행 능력과 회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은 네, 신경 내분비 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 호르몬 축 중에 하나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자극해서 네, 콜티졸이나 성장 호르몬, 엔돌핀 분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유도할 수 있고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이 HPA 축이 과활성화돼서 코르티솔 과다 분비되고 네, 이렇게 되면 운동 후 회복이 지연되고 네, 근육 손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면역 축에도 영향을 미치죠. 운동은 항염증 사이토카인 증가시키고 NK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 수면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해서 염증이 유발되고 그 만성 염증으로 인한 다양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대사 축에서는 네, 인슐린 감수성 증가, 에너지 대사를 개선시키고 네, 역시 수면 중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렙틴 감소, 식욕 억제 호르몬이 감소하고 그렐린, 식욕 촉진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면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식욕과 체중이 증가하게 되죠.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역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율신경계축, 네, 수면 부족이 교감신경을 과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심박수 증가, 또 수면 중 각성 빈도 증가, 운동 후 피로 회복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운동과 수면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서 평소에 운동의 그런 어떤 이점 이런 것들이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뇌 신경유래 영양인자 BDNF가 증가하게 되고 BDNF는 신경 가소성에 영향을 미친다. 구조적 신경 가소성과 네, 기능적 신경 가소성이 있어요. 이 구조적 신경 가소성은 뭐냐면 이 신경 가소성이 뇌의 신경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뇌신경이 이제 구조적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뇌세포가 그 뇌세포가 연결되는 것이 이제 그 시냅스라고 하는 부위 때문인데 이 시냅스가 더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 뇌세포의 연결 부위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뇌세포가 바뀌어서 정보 전달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기능적 신경 가소성은 뭐냐면 이 뇌세포와 뇌세포 간의 어떤 신경 정보 전달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뇌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기능적 신경 가소성이에요. 기능적 신경 가소성. 구조적으로 바뀐다. 기능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구조적 신경 가소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기능적 신경 가소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DHA 같은 경우에는 그 뇌세포가 연결된 뇌세포 간에 연결되는 부위인 시냅스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경 생성이 증가하고 신경 돌기가 증가하게 돼서 시냅스 간의 연결이 더 많고 복잡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줄기세포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신경세포의 DHA를 처리하면 네, 신경 돌기 길이나 가지수, 분화율이 증가하면서 신경세포의 분화 및 증식이 촉진된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뇌세포가 바뀐다. 긍정적으로. 그 뇌세포가 기능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네, 머리가 좋아진다. 그리고 두뇌 기능이 건강한 상태로 더 많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DHA가 구조적 신경 가소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 레시틴의 경우에는 신경 돌기의 성장 증가, 그 다음에 더 많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고, 네, 분비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더 많은 양의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그 신경 가소성, 신경이 바뀌게 된다. 이건 이제 기능적 신경 가소성인데, 이 기능적 신경 가소성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가 바로 레시틴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신경 가소성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신경을 바꾸는 그런 기능이고, 신경이 바뀐다는 개념이고, 구조적 신경 가소성을 바꾸는 것이 DHA, 기능적 신경 가소성을 바꾸는 것이 레시틴. 그래서 두뇌 건강에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만성 피로.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NK 세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추럴 킬러 세포가 피로를 많이 경험하시게 되면은 네, 유의하게 감소하게 되고요. 면역 조절과 사이토카인 분비가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또 NK세포의 독성 활성도, 그러니까 NK세포의 전반적인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저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중구 기능 이상.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 중에 호중구가 있거든요. 이 호중구의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호흡 폭발 능력이 감소한다. 호흡 폭발이 뭘까요? 호흡 폭발은 뭐냐면 이 호중구라는 면역세포가 산소를 막 엄청나게 써요. 엄청나게 쓰면은 산소를 많이 쓰면 뭐가 발생하죠? 네, 유해산소가 발생하죠. 유해산소는 독성을 가지고 있죠. 유해산소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유해산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호중구가. 이 현상을 호흡 폭발이라고 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유해산소가 확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엄청나게 많은 유해산소가 병원체, 병원체를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산소가 이제 어떤 우리 세포도 산화시키지만 이 병원체인 그 나쁜 세균이나 나쁜 바이러스도 산화를 시키는 이러한 그 현상을 호흡 폭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 폭발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이러한 호흡 폭발 능력을 감소시킨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 호흡 폭발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렇게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유해산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또 반대로 나쁜 측면도 있겠죠.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몸에 그만큼 우리 몸이 상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이렇게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 체계가 과활성화 된다는 건 뭐냐면 산소를 엄청나게 갖다 쓴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면역 체계가 너무나 많은 양의 산소를 과잉으로 쓰게 되면 다른 조직 기관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에 너무 많은 힘을 쓰게 되면 다른 신체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다른 또 유해산소로 인한 산화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정말 적절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두뇌 건강에 나쁘고 또 면역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HPA 이 호르몬 축 여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또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게 되면은 이제 면역력이 억제되고요. 그다음에 염증 조절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자가 면역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당뇨, 네, 이러한 부분들도 면역을 떨어뜨리겠죠. 인슐린 저항, 인슐린 저항성이 면역세포의 활성과 분화, 염증 반응에 영향을 주어서 만성 저등급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만성 저등급 염증이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을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T2DM 이거 제2형 당뇨죠. 제2형 당뇨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비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성 저등급 염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 이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항상성 붕괴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전신적인 항상성 붕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항상성은 우리 몸이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항상성이 붕괴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 비정상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은 우리 몸을 전체적인 염증 상태, 저등급 염증 상태로 만들고 우리 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비만이 꼭 개선돼야 하는 그런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조직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소가 아니라 면역 세포가 활발히 작동하는 면역 기관처럼 기능합니다. 지방 조직이 지방 조직 내에 T세포들 또 이런 것들이 또 감소하게 되면은 면역 붕괴, 균형이 붕괴하게 되고요. 또 비만은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장내 미생물군 변화도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면과 면역, 수면 부족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 면역 세포의 기능도 저하하게 되고 뇌에서의 그런 어떤 뇌기능, 인지기능에 대한 내용도 앞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관련 위험, 관련 질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 대사 질환, 암, 자가 면역 질환, 신경 정신 질환 등과 같은 이러한 질병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 대표적으로 또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그래서 이제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중에 항산화 영양소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 손상을 유발시키고 또 염증이나 대사 이상 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자가포식 조절, 그러니까 이것도 잘 억제를 하죠. 자가포식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긴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제 활성산소가 그러한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NF-카파비 경로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또 이제 NRF2 항산화 기능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얽혀 있기 때문에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활성산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만성 피로, 스트레스,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비만, 묶어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만성 피로, 스트레스,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수면, 활성산소.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하실 때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면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네, 질문 또 강의 들으시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네, 제가 그 내용 보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약간 제가 양이 많아서 좀 빨리 진행을 했더니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네, 질문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진행을. 네. 네, 호중구 감소증에 에키날 섭취가 가능한지. 네. 호중구 감소증은 면역세포가 일단 호중구라는 면역세포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어떤 그 에키네시아가 뭐 NK 세포의 그런 활성화나 아니면 특정 사이토카인의 어떤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중구나 뭐 호상구나 호염기구 뭐 이런 면역 세포들도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특정 이것도 허브 성분이잖아요. 에키네시아가 특정 허브 성분이 있을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면역 상태가 아니신 경우에는 에키네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허브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에키네시아 성분이 어떤 특정 면역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이토카인은 좋은데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은 이제 우리 면역 물질인데요. 면역 세포에서 만들어진 면역 물질인데 이게 정말 꼭 그 면역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과잉 분비되면 나쁜 거잖아요. 과잉 분비되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사이토카인 중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도 있고 염증을 유발시키는 사이토카인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럼 염증을 유발시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나쁘냐? 아니에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나쁜 게 아니라 염증은 우리의 면역 반응 중에 중요한 면역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쁜 균이나 세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염증을 유발시켜요. 일부러. 염증을 유발시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 면역 세포와 그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 나쁜 바이러스 세균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염증이 일어나야 돼. 염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질환이 중증으로 이제 그 악화되는 거예요. 염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토카인이 염증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사이토카인이 과잉으로 막 분비가 됐다. 그러면 염증이 필요 이상으로 어, 많아지면 그 염증성 그 쇼크에 빠지는 거예요. 염증성 쇼크. 그게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에요. 그게 바로 전신성 염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발시켜야 되는데 우리 면역 체계가 잘못 작동을 해가지고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작동을 해서 전신성 쇼크가 발생한다. 전신 염증성 쇼크가 발생하는 것이 사이토카인 폭풍이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어, 적절하게 재기능을 해야 된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특정 사이토카인이 정상적인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적응을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형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에키네시아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네, 이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형 독감이라는 것은 일단 질환의 상태잖아요. 이 질환의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 이 건강기능식품 어떤 성분의 그런 역할들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은 뭐 어떤 특정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비타민 C도 어떤 예를 들면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그 증상 지속 시간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비타민 C가 감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일반화될 수 없고 특정 상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이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이신데 에키네시아 복용해도 될까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섭취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보고 다음 주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고혈압,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인데 에키네시아 복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다음 주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네랄은 아연은 다양한 제품에 들어있는데 최대 함량이 있죠. 미네랄은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적 섭취량이 있고 상한 섭취량이 있어요. 그 영양소에는 상한 섭취량이 있는데 이제 상한 섭취량의 개념이 어,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이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참고적으로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체내에 잘 축적이 안 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상한 섭취량이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 권장 섭취량의 수백 배에서 뭐 1000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신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체내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한 섭취량이 낮습니다. 낮습니다. 물론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서 안전한 비타민에 해당되지만 비타민 A는 또 약간 상대적으로 또 약간 상한 섭취 낮아서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비타민으로 되어 있고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한 5배에서 한 20배 정도? 네, 이 정도까지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아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제품들에 있는 아연 함량을 전부 다 한번 플러스를 해봤더니 상한 섭취량에 미치지 않는 걸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아연의 상한선의 한 5배 정도로 보시고 권장량의 5배가 넘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아니면 상하 섭취량이 넘지 않으면 네, 부작용은 이제 그 나타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상하 섭취량까지 섭취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상하 섭취량까지 섭취하면 안전하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문제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인 민감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칼슘을 칼슘은 뭐 2000mg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2000mg을 드시고 약간 불편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건 개인의 민감도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네,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혹시라도 이제 아연을 과잉 섭취했을 때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당뇨약, 고혈압약 복용 중인 환자는 에키네시아 섭취에 약간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에키네시아의 이 기능성 성분 자체가 이런 당뇨나 고혈압에 또 뭐 간 질환, 또 임신 수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좀 복용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음, 쭉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키네시아 복용하실 때, 에키네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약물과 어떤 지금 치료 중인 그런 질병에 대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리악병 관련 좋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셀리악병은 이게 이제 소화기관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이제 이 셀리악병은 이 소화기관 전체에 이 셀리악병이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글루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글루텐. 밀가루에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글루텐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소화기관 염증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글루텐의 부적응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이 셀리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소화기관에 관련된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이고 또 염증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소화기관 염증.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 면역 균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해 주시면 좋겠죠. 뭐 비타민, 미네랄,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는 좋은 영양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염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염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메가3 지방산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식물 영양소, 비타민 B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음식물 섭취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제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성분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고,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렉틴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도 있거든요. 렉틴이라는 성분인데 그런 성분도 들어있는 그런 뭐 식물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렉틴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영양소도 렉틴은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조리를 하시면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글루텐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셀리악병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영양소들 좀 보충해 주시면 도움이 음, 되겠죠. 네. 에키네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에키네시아에 관한 내용들은 과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에키네 면역에 과민 반응할 수 있고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키네시아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쭉 다 정리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신장 이식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데 면역에 좋은 영향을 권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
억제제는 이제 정말 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분의 어떤 장기를 이식받은 거기 때문에 면역이 너무 활성화되게 되면 그 부분을 다 이제 거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면역에 좋은 영양소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비타민, 미네랄, 뭐 단백질 이러한 영양소들은 면역 균형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특정하게 면역 기능을 과활성화 시켜가지고 면역 억제제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허브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억제제를 섭취할 때는 복용을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 정말 이렇게 딱 특정 지어서 면역 억제제와 같이 병용하지 말아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아니면 뭐 에키네시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신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는데 신장 질환이나 신장 이식을 했을 때 단백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 상태에 따라서 제한해야 될 때도 있고 제한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 더 보충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신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지금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 섭취 단백질은 조절하시면 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은 특별하게 조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도 염증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어깨 통증은 되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염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칼슘 석회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칼슘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석회화가 되게 딱딱해지는 거죠. 굳는 거죠. 이렇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근육 파열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오십견이라고 하잖아요. 오십견도 이제 염증이나 아니면 근육이 파열돼 회전 근개열 파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십견이 회전 근개열 파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파괴되었을 수도 있고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 같은 게 쌓여서 석회화가 될 수도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이 오거나 이제 움직임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어, 네. 60세 이상인 분이신데 만성 기관지염. 혈압약을 드시면은 수축 혈압이 급격하게 저하돼서 복용이 불가하시다라는 거죠. 네. 혈압약을 복용하세요. 네,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면 건강 중요한데요. 병원 처방 멜라토닌과 기능성식 멜라토닌 효과가 비쌀까? 병원 처방 멜라토닌과 아마 함량이 좀 틀릴 것 같고요. 기능성 식 멜라토닌의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발하는 그런 수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처방으로 나온 멜라토닌은 드시면은 바로 잠을 주무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그런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섭취하셨을 때 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그런 제품의 수면 효과는 좀 약간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 성분들이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상 섭취했을 때 조금씩 어떤 그런 우리 신체 내에서의 대사가 변하면서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정리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뭐 면역 면역 관련해가지고 질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장님께 네, 넘기겠습니다. 네, 네, 리더님들 관심이 뜨거운 만큼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강의 해주신 하승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건강영양 아카데미 3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미팅 끝나자마자 설문조사, 즉 출석 체크 완료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마지막 4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